나라마다 선거 제도와 문화는 닮은 듯 서로 다른데요. 선관위 참관단들이 보내온 각국의 선거 문화를 살펴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민청원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민청원 시대 도래.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선거 이슈와 관련 정보들을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앤포커스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나라별 중대한 안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라마다 자국의 사정에 맞게 선거 제도며 선거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에 중앙선관위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선거 문화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 제도를 되짚어보는 선거 연수를 진행했는데요. 올 11월 전 세계를 선거 열풍으로 몰아넣은 미국의 중간선거와 마다가스카르의 대선, 그리고 피지의 국회의원 총선 현장을 선관위 선거 참관단이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과연 나라마다 선거 문화는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이슈픽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민주주의의 꽃 선거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나라별 특색에 따라 다양한 선거 방식들이 있는데요. 일본은 투표용지에 후보의 이름을 손글씨로 직접 적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의무 투표제인 호주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이유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약 $20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투표에 반영되진 않지만 만 3살부터 12살 사이의 어린이들도 투표를 한다고 하고요. 필리핀에서는 투표 마지막에 잘 지워지지 않는 파란 잉크를 손톱에 묻혀 이중 투표를 막는다고 합니다. 올 11월은 세계 곳곳에서 선거가 있었던 만큼 선관위 참관단들이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미국, 마다가스카르, 피지 이 세 곳을 다녀왔는데요. 세 나라를 중심으로 선거제도와 선거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나라는 승자 독식 다수 투표제를 표방하는 미국입니다. 지난 11월 6일 날 있었던 미국 중간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참관단들이 미국 중간선거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현지를 찾았는데요. 먼저 낭만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로 가볼까요? 도착하자마자 시내 곳곳에 눈에 띄인 건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이 적힌 포스터들. 미국에서는 선거에 관해 별다른 규제가 없어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한다는데요. 식당이나 집 문 앞에도 자유롭게 벽보가 게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선거 부스가 있어 선거를 홍보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이는데요. 그런데 단순한 선거 홍보 부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있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투표센터에 있는 드롭박스에 투입을 하거나 하는 여러 방법으로 투표를 자유롭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거수투표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 우편 제도가 있는데요. 선거 전 집으로 배송된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후
우편으로 보내거나 길거리 우편함에 용지를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투표 방식이 간편해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건 자유로운 투표 분위기입니다. 이곳은 원래 소방서인데요. 문도 없이 탁 트인 이 공간이 바로 투표장입니다. 참관하는 봉사자들도 감시하는 역할이 아닌 선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때 눈에 확 들어온 반가운 한글.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미국. 다른 언어 사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선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 기계가 따로 있어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참 인상적입니다. 선거 과정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데요. 선거인 명부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한 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개표함에 넣으면 끝! 인 줄 알았는데 이곳의 개표함은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갔던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투표소에서 광학 스캔에 의한 투표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가지고요. 투표가 끝난 후 이제 집계센터에 있는 집계위원회에서 개표를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는 그 광범위한 우편투표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서요. 그 선거일 끝나고도 막대한 물량의 우편투표들이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이 점이 좀 많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행정 정치의 중심지 워싱턴입니다. 거리 곳곳에 선거 관련 포스터들이 눈에 띄이는데요. 선거 관련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관위 참관단들이 투표소를 찾은 날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투표를 위해 줄 선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투표에 대한 열기가 그만큼 뜨거워 보였습니다. 투표소 내부는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아쉽게도 촬영을 거부해 밖에서 잠깐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뉴욕으로 출발합니다. 뉴욕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글로벌 도시로 유명하죠. 참관단들이 찾은 날, 뉴욕에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요. 한 방송사가 록펠러 센터 앞에서 선거 방송을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중간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8년 미국 중간 선거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전원 435명,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새로 뽑았는데요. 미국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반면 민주당은 하원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동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했던 구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인 영김 후보와 앤디 김 후보가 당선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생생한 선거 현장을 직접 마주한 만큼 참관단들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자유로운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투표소 같은 부분도 저희는 좀 이제 통제된 곳에 많이 설치가 되고 거기 출입하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투표소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저희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확실히 여러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색다른 문화를 이룬 만큼 선거 문화도 다채로운 것이 특징인데요. 중간 선거 기간 내내 열광적인 유세 현장과 선거운동의 열기 등을 보면서 미국인들이 선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만큼이나 선거에 관심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양에 있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 어린 왕자에 나온 바오밤 나무로 유명한 나라, 바로 마다가스카르인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36명의 후보가 출마할 만큼 선거 열기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다음 날 2차 대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선거 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아프리카 동남부의 아름다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로 향합니다.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로 알려진 마다가스카르는 1960년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세계 자연 생태의 보고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곳 대선 기간 동안 우리나라 선관위 참관단이 마다가스카르를 찾았는데요. 이곳은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로 치안이 불안해 경찰들이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가 보니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투개표 관련해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친절한 선관위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지 우리나라 선관위 참관단들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참관단들은 어떻게 마다가스카르까지 오게 된 걸까요? 마다가스카르 선관위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 참관을 요청했습니다. 그 참관 목적은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는지 한국의 중앙선관위에서 참관해서 좀 잘 살펴봐달라고 하는 취지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가서 15개 투표소를 투표 과정을 참관을 하였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개표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선거에는 36명이나 출마한 만큼 자원봉사자들도 좀 더 세심하게 개표에 참여해야 할 것 같죠? 마다가스카르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후보도 많은 만큼 선거에 대한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차량에서 뭐 이렇게 유세한다든지 우리 보면 선거운동원들이 통일된 복장을 입고 뭐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요. TV에서도 방송 연설하는 또 후보자들의 TV 방송 광고들을 보면서 선거를 치른다는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투표 방식은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되는데요. 워낙 부정선거 의혹이 많아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 투표용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바로 투표용지에 후보들의 사진이 있다는 점입니다. 서갑종 사무관이 촬영 허가를 받고 찍은 투표용지를 출력한 건데요. 우리나라 투표용지와 달리 이런 후보자의 얼굴들이 이렇게 기호와 함께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맹인 유권자도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기표하는 방법, X 손도장, X자가 표시된 기표 도장, 또 투표용지를 접는 모습, 해서 투입하는 모습, 이런 절차도 투표용지 가운데 이렇게 투표용지에 같이 들어있어서 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투표 도장을 찍는 방식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 것도 그림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표용지에 사진과 그림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쪽 나라는 이러한 문맹 유권자에게도 얼굴을 보고 투표할 수 있게끔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식민지의 영향인 듯합니다. 후보자가 50%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다시 1, 2위 후보만 따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재선을 하게 됐는데요. 결선 무대에 오른 후보자는 39.19%를 얻은 안드리 라조엘리나 전 대통령과
35.29%를 획득한 마르크 라발로마나나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사실 마다가스카르는 구테타와 과도정부 수립이라는 정치적 혼란 탓에 민주주의가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요. 선관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그 NGO 그런 단체도 이렇게 관계자들도 만났는데요. 그분들도 그런 이제 선거 과정에 투명성 제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그 참여를 하더라고요. 마다가스카르 선관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하면 그 후에 자기들도 공표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여기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세계 각국에게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노력이 엿보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식민지의 영향으로 선거 방식도 프랑스와 유사한 점이 있는 마다가스카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발전이 더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도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엔 독재 정권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실현이 더뎠던 나라를 찾아가 봅니다. 남태평양에 낭만이 가득한 나라, 에메랄드빛 바다가 떠오르는 바로 피지인데요. 얼마 전 피지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함께 보시죠. 끝으로 남태평양의 보석처럼 빛나는 섬, 휴양지로도 유명한 피지를 찾았습니다. 긴 비행 시간 끝에 선관위 참관단들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달려간 곳은 어딜까요? 투표 참여와 관련해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곳인데요. 곧 있을 선거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표 열기는 얼마나 뜨거운지 살펴보기 위해 시내로 나가봤는데요. 사전 투표 안내를 하는 부스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번에 피지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인데요.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2006년도 정도 피지에서 쿠데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이제 민주화 열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피지 자체적으로도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피지 그 선관위와 함께 호주 주관으로 MOG라는 그 다국적 선거 참관단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참관단의 일원으로서 이번 피지 선거에 참관을 하게 됐습니다. MOG는 정세가 불안한 피지를 위해 민주적으로 선거가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드디어 선거 당일, 요즘 피지는 우기인 탓에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추적추적 내리는 비도 투표에 대한 열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투표를 참관하는 경찰도 투표소에 들어가면 이제 선거 시작! 선거 명부에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를 하는 건 우리와 똑같은데요.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손을 확인하는 건데요. 왜 손을 확인하는 걸까요? 전반적인 투표 과정은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선거인이 와서 신분증과 함께 선거인 명부에 본인 확인하고 투표용지 받고 기표하고 또 마지막으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건 다 같은데요. 조금 특이한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잉크를 손가락에 묻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되게 진한 색깔로 잉크가 묻거든요. 근데 이 잉크가 짧게는 한 2, 3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하는 잉크이기 때문에 이중 투표를 막기 위한 목적이죠. 이번에 뽑는 국회의원은 총 51명. 250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어떻게 이 많은 후보들 사이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피지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무척 커요. 250여 명 정도 되는 후보자가 다 그 한 종류에 있다 보니까 클 수밖에 없고요. 또 선거인들도 그 모든 후보자들을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 북렛이라고 해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소책자를 같이 나눠줍니다. 같이 나눠주면 이 사람이 소책자를 들고 가서 기표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의 번호를 그 책자를 보면서 찾아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투표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합니다. 피지는 개표 장소가 따로 없다고 하네요.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수당인 여당 피지퍼스타당이 아슬아슬하게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선거 문화. 선거에 대한 폭넓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중시하는 공정성, 투명성이 잘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규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선거를 차분하게 잘 치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사회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소득이나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민주화가 정착되고 있는 게 우리보다 조금 더 그 과정이 더딜 수는 있지만 민주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요. 나라마다 선거 제도나 문화, 인프라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 투명, 참여, 공동된 그런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의지였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조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동 1년 4개월 만에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적 억울함, 원한, 사회적인 분노와 관련된 청원들이 여론의 주목을 특히 많이 받았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억울함을 호소해 정서적 공감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찾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청원이 갖는 순기능도 많지만 역기능도 분명 존재할 텐데요. 오늘 포커스온에서는 국민청원 시대를 조명하고 앞으로 국민청원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폭행 사건이 여혐, 남혐 논란으로 번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몰았던 이수역 폭행 사건. PC방 아르바이트생의 억울한 죽음으로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그리고 인천 연수구에서 동급생의 폭행으로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중학생의 사건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 사건에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 철학을 반영하고자 도입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 수단 중 하나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됐습니다. 일평균 740여 건의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청원이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여러 가지 갈등이나 현안들,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얘기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은 답답함을 느껴왔고요. 정부의 가장 윗단에 있는 청와대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직접적으로 귀 기울여주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취지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청원 게시판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만든 청원 게시판 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한 거라고 하는데요. 30일간 10만 명이 참여할 경우 60일 이내 해당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가 공식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의 경우 처음엔 별다른 답변 규정이 없었는데요. 2018년 9월 3일 소년법 개정이 청원 마감도 전에 20만 명을 넘어서자 내부 논의 끝에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할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공식 답변을 하자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주제별로 카테고리도 구분돼 있는데요. 인권, 성평등, 보건복지, 육아, 교육 등 17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권 및 성평등과 정치개혁 카테고리의 정치개혁, 외교, 통일, 국방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청와대에서 지난 8개월여간 제안된 국민청원 16만 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대통령과 아기, 여성, 처벌 등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을 제외하면 국민청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직접 이러한 것들을 들어보겠다, 그 청원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게 되면은 해결에까지 나서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응이 좋은 거죠. 그래서 나의 억울함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같이 이러한 억울한 거를 당했을 때 도와주고 싶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청원이 지금 계속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1년이 좀 지난 2018년 11월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은 10월 14일 일어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입니다. 무려 119만 명을 넘어 최다 청원 1위를 차지했고요. 주로 폭행, 강력범죄 같은 사건들이 이목을 끌었는데요. 거제도에서 왜소한 50대 여성이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도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술 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당한 73세 경비원의 뇌사 사건까지 유독 범죄 관련한 청원들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폭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 범죄에 대한 이슈들이 아무래도 많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청원들이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하게 되는 묻지마 범죄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불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 요소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요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국민청원 게시판의 인기 비결 알아볼까요?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개인적인 억울함이나 원한이 여론의 주목을 받기 어려웠지만 국민청원이라는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 직접적으로 호소를 하면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 신부를 상대 남성이 살해한 춘천 혼수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 유족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글을 올렸는데요. 일반 국민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소통의 창구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청원의 역사는 긴데요. 국민이 정부에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 해결해달라는 요구, 조선시대에 있었던 신문고가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는 태종 때 처음 설치됐는데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직접 임금에게 고하고 접수된 사안은 5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했는데 조선 말까지 그 기능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헌법 26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국민의 의사가 지금처럼 활발하게 논의되고 정책적으로도 주목받은 적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국민이 수동적인 위치에서 응답을 하거나 답변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수동적인 위치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갈등들, 문제들,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온라인상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서 그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국민과 시민이 정부가 서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순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기 비결 두 번째는 바로 빠른 답변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글을 올린 국민들에게 빠른 답변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호응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강타하자 다음 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이판에 갇힌 국민을 구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곳 역시 국민청원 게시판이었던 겁니다. 관계자들이 나와 영상으로 직접적인 답변을 하는 것도 인기를 끄는 이유인데요. 폭행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는 법원에서 그동안 답변된 청원을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불법 촬영물 연예인 리벤지 포르노 사건으로 이슈가 된 리벤지 포르노범들에 대한 강력한 징역 요청을 원하는 청원과 유포행위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원장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한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사망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 관련 청원까지 지금까지 총 55개의 답변이 완료됐습니다. 정부 부처의 딱딱한 답변서 대신 청와대 수석비서관 혹은 관련 부처 장관이 육성으로 답변하는 것도 청와대 국민청원 선호도가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민생과 관련해 중요 이슈들도 국민청원의 단골 게시글인데요.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는 10월 24일부터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글은 지금까지 17,000여 명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청원 게시글의 주 내용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저희가 10년 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인데요. 그 공공임대 아파트에 이제 임대 기간이 만기가 되면서 분양 전환을 받아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근데 분양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 또 이제 시청이나 국토부 또는 정부 쪽에서 하는 산정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그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다시 재고해달라 저희의 주장을 담아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국민청원 게시판.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다고 하는데요. 저희 서민들을 직접 정부에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청와대 청원 사이트는 정말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청원에 이렇게 많은 17,000명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동참을 해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릴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 더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거 관련 청원도 있었는데요. 선거 유세 소음 관련 청원과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라는 게시글입니다. 시끄러운 선거 유세를 막아달라는 청원인데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은 앞다퉈 거리로 나오는데 후보들의 유권자를 향한 외침이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을 요청합니다라는 이 청원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올렸는데요. 교육을 받는 건 어른들이 아닌 학생이라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감 선거권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을 통해 많은 공감대를 얻은 글은 통학차에서 잠든 아이를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관련된 윤창호법, 이국종 교수 관련 외상센터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실제 법이 개정됐거나 논의 중에 있다는 점에서 국민청원 신드롬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국민청원은 국민의 의견이 정치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국민청원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관련해 자세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일각에서는 국민청원이라는 플랫폼이 대중에게 즉흥적인 감정만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판 여론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난민법 폐지, 퀴어 행사 개최 반대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청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올라오는 글 중에 상당수가 본인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성 혹은 여과되지 않은 욕설들이 포함된 글들도 많이 있고요. 이수역 폭행 사건과 같이 어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특정 이해 집단의 어떤 그 목소리가 과대하게 포장돼서 그런 글들이 올라왔을 경우에 그 글들이 제대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칫 왜곡될 수도 있는, 그래서 성별 갈등이나 지역 갈등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원 이후에도 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정부가 답변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해야 답변 주체인 정부와 청와대 역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낸 청원 가운데 복지나 노동 등 관련 내용이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제가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지적될 수는 있지만 시민 의견을 수용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는 높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만을 올릴 수 있도록 뭔가 그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주어야 되고요. 진정한 그러한 청원인지 하는 거가 아직 변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계적인 문제 또 이러한 것들을 올릴 때의 신원을 어느 정도 파악되는 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엄격한 청원으로 국한을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인 청원이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론 수렴의 장,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 제도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답변에 불만족하다거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피드백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절차를 조금은 더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는 국민청원 시대가 도래한 만큼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보완하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 현안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길 바라봅니다. 국민청원은 어떤 문제의 여론 환기라는 순기능과 정치적 카타르시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꾸준히 보완하면서 그 취지에 맞는 순기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간접민주주의로 만족하기 힘든 시대,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서 정부의 정책을 함께 만드는 사회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국민청원의 앞으로의 행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